낮의 피로 때문에 잠시 끄덕끄덕 좋은 나는 다른 차가 거의 없어 쌩쌩 달리는 도중 불현듯 눈을 떴다. 손발은 아직 잠속에 있어 따스했지만 의식 많은 각성 같은 또렷한 느낌으로 깨었다. 어두운 차 안에서 창을 향하여 몸을 고추세우고 자세를 고치자 운전수가 길이 텅 비어 있어서 금방 왔어요. 이제 곧 도착합니다. 라고 말했다. 나는 네 라고 대답하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달은 높고 밝은 달이 별빛을 지우면서 밤하늘을 건너가고 있다. 만월이었다. 구름에 가렸다가 슬며시 또 모습을 나타낸다. 차 안이 더워 유리창에 김이 서렸다. 나무들과 밭, 산 그림자가 조각 그림처럼 스쳐 지나간다. 가끔 트럭이 무시무시한 소리를 내며 추월하면 잠잠해진 아스팔트에 달빛이 어린다. 드디어 택시가 한시로 들어섰다. 깊이 잠든 어두운 거리, 민가의 지붕에 섞여 조그만 신사의 기둥이 여기저기 서 있었다. 좁은 언덕길을 쑥쑥 올라간다. 산으로 이어지는 케이블카의 굵은 선이 어둠 속에 떠있다. 이 부근의 여관은 말이죠. 옛날 스님은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고 해서 두부를 여러 가지로 조리해서 먹었죠. 그걸 뭐라고 하나? 지금은 현대식으로 조리해서 손님한테 대접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손님도 이 다음엔 낮에 와서 한번 잡숴보세요. 운전수가 말했다. 그런 모양이더군요. 나는 어둠 속에서 똑같은 간격으로 다가오는 가로등 불빛에 지도를 비춰보았다. 아, 다음 모퉁이에서 세워주세요. 바로 돌아갈 테니까. 네, 네 라고 말하고 그는 차를 급정거시켰다. 밖은 오싹할 정도로 추워 금방 손과 볼이 얼었다. 장갑을 꺼내 끼고는 달빛 어린 언덕길을 돈가스 덮밥이 든 배낭을 메고 올라갔다. 불안한 예감은 적중하였다. 그가 묵고 있는 여관은 한밤의 불청객을 쉬 받아들이는 낡은 구조가 아니었다. 앞쪽 현관은 자동 유리문이라 단단히 잠겨있고 바깥 계단 쪽 비상구도 잠겨있었다. 할 수 없이 나는 도로로 다시 돌아가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다. 당연하다. 한밤인 것이다. 나는 이렇게 먼 데까지 대체 뭐하러 온 거지? 싶어 캄캄한 여관 앞에서 망연자실했다. 그러고는 특별한 이유도 없이 포기하지 못하고 여관 정원으로 돌아가 비상구 옆 좁은 길을 빠져나갔다. 유이치가 말한 대로 이 여관은 폭포가 보이는 정원을 간판 삼고 있는지 모든 창문이 폭포가 보이도록 정원을 향하고 있었다. 창문은 하나같이 캄캄했다. 나는 한숨을 쉬고 정원을 바라보았다. 바위 위로 건널 수 있는 난간이 있고 높은 데서 떨어지는 폭포수가 쫙쫙 소리를 내며 이끼 낀 바위로 떨어진다. 차가운 물방울이 어둠 속에서 하얗다. 그 폭포 전체를 밝은 녹색 라이트가 여러 방향에서 비추고 있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선명한 정원수의 색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 광경은 디즈니랜드의 정글 크루즈를 연상케 했다. 가짜 녹색이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줄줄이 박혀있는 캄캄한 창문을 바라보았다. 순간 나는 무슨 근거로일까 확신했다. 라이트 빛을 반사하며 녹색으로 빛나고 있는 바로 앞 모퉁이 방이 유이치가 묵고 있는 방이다. 그런 확신이 들자 당장이라도 창문 안을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쌓여있는 정원석을 조심조심 타고 올랐다. 그러자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장식 지붕 끝이 바로 코앞으로 보였다. 발돋움을 하면 닿을 듯하다. 불안정하게 쌓여있는 정원석을 발로 디디어 확인하면서 2단, 3단 오르자 한층 가까워진다. 나는 시험삼아 물바지로 손을 뻗어보았다. 간신히 닿는다. 나는 힘껏 점프하여 한 손으로 물바지를 잡고 다른 한 손에 다시 힘을 주어 장식 지붕 위에 팔꿈치까지 얹고는 기와를 꽉 잡았다. 돌연 건물의 벽면이 수직으로 치솟고
내 단련되지 않은 운동신경이 움츠러드는 소리가 들렸다. 장식 지붕에서 빚어나온 기와를 잡은 채 아슬아슬하게 발돋움을 하고 오도 가도 못하는 나는 뾰족한 수가 없었다. 추위로 팔이 저리고 공교롭게도 배낭 한쪽 끈이 어깨에서 흘러내렸다. 어쩌지 하고 생각했다. 순간적인 충동이었는데 지붕에 매달려 하얀 숨을 쉬고 있는 꼴이라니 한심하군. 아래를 보니 아까 발을 딛고 있던 부근이 한층 어둡다. 어둡고 멀다. 폭포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린다. 할 수 없다. 나는 팔에 한껏 힘을 주고 턱걸이를 시도하였다. 아무튼 상반신을 지붕 위에 올려놓으려고 반동을 주어 힘차게 벽을 찼다. 지직 소리가 나고 따가운 통증이 오른쪽 팔을 자극하였다. 나는 기듯이 그 장식 지붕의 콘크리트 위로 굴렀다. 빗물인지 더러운 물구덩이가 다리에 처벅 감겼다. 벌렁 누운 자세로 팔을 보았더니 지금 막 생긴 찰과상이 빨갛게 물들어 있어 현기증이 났다. 원래는 모두가 이렇지 뭐. 배낭을 옆으로 내던지고 누운 채로 여관 지붕을 올려다보고 그보다 높은 곳에서 빛나는 달과 구름을 쳐다보면서 생각하였다. 그런 상황에서 용케도 그런 생각을 다 했다 싶다. 질투였을까? 행동하는 철학자라 해주었으면 좋겠다. 사람들은 모두 여러 가지 길이 있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선택하는 순간을 꿈꾼다고 말하는 편이 정확할지도 모르겠다. 나 역시 그랬다. 그러나 지금 알았다. 말로써 분명하게 알았다. 길은 항상 정해져 있다. 그러나 결코 운명론적인 의미는 아니다. 나날의 호흡이, 눈길이, 반복되는 하루하루가 자연이 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하여 사람에 따라서는 이렇게 정신을 차리니 마치 당연한 일이듯 낯선 땅, 낯선 여관의 지붕 물구덩이 속에서 한겨울에 돈가스 덮밥과 함께 밤하늘을 올려다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달이 너무 예쁘다. 나는 일어나 유이치의 방 창문을 놓고 하였다. 꽤 기다린 듯하다. 젖은 발에 바람이 불어 절절 저린 무렵 갑자기 방에 불이 환하게 켜지고 겁먹은 표정의 유이치가 등장하였다. 창문에서 보면 반신밖에 보이지 않는 나를 발견하고 눈이 동그래진 유이치가 미카게? 라고 입을 움직였다. 그리고 내가 다시 창문을 노크하여 화답하자 서둘러 창문을 덜컹덜컹 열었다. 내가 내민 꽁꽁 얼어붙은 두 손을 유이치가 잡아당겨 주었다. 갑자기 시야가 밝아져 눈이 깜빡거렸다. 방 안은 다른 세계처럼 따뜻하여 갈갈이 찢겼던 몸과 마음이 간신히 하나로 돌아온 듯한 기분이었다. 돈가스 덮밥 배달하러 왔어. 내가 말했다. 혼자 먹기가 아까울 정도로 맛있어서. 그리고 배낭에서 돈가스 덮밥 팩을 꺼냈다. 형광등이 파랗게 다다미를 비추고 있었다. 텔레비전 소리가 낮게 흐르고 있다. 이불은 지금 유이치가 빠져나온 모양 그대로 정지해 있었다. 옛날에도 이런 일 있었지. 유이치가 말했다. 꿈속에서 얘기했었지. 지금도 그런 건가? 노래라도 부를래? 둘이 같이? 나는 웃었다. 유이치를 보는 순간 내 마음의 현실감도 저 멀리로 달아났다. 지금까지 잘 알고 지냈다는 것도 같은 방에서 생활했던 일도 모든 것이 몸 꿈처럼만 여겨졌다. 그의 마음은 지금 이 세상에 없고 나는 그의 싸늘한 눈동자가 무서웠다. 유이치 미안하지만 차 한 잔만 줄래? 나 바로 가야 되거든. 꿈이라도 좋으니까 라고 나는 덧붙였다. 응, 그가 마호병과 차 주전자를 가져왔다. 그리고 김이 오르는 뜨거운 차를 우려주었다. 나는 두 손으로 찻잔을 감아쥐고 마셨다. 이제 겨우 안도한다. 되살아난다. 그러고는 방의 무거운 공기를 새삼스레 느낀다. 어쩌면 이곳은 정말 유이치의 악몽 속인지도 모르겠다. 내가 여기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나 역시 유이치의 악몽의 일부가 되어 어둠으로 꺼져버릴 것 같다.
이대로 희미해진 인상으로, 운명으로 내가 말했다. 유이치, 사실은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거지. 지금까지의 인생과 깨끗이 결별하고 다시 시작할 생각이지. 거짓말하면 안 돼. 난 알아. 언어는 절망을 말하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침착하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튼 이거 먹어. 자, 먹어. 눈물이 나올 정도로 파란 침묵이 밀려왔다. 눈꺼풀을 내리깐 유이치가 돈가스 덮밥을 받아든다. 생명을 벌레처럼 파먹는 그 공기 속 예기치 못한 무언가가 우리의 뒤를 밀었다. 미카게 그 손 어떻게 된 거야? 내 상처를 본 유이치가 물었다. 괜찮으니까 조금이라도 따뜻할 때 먹어봐. 나는 미소 지으며 손바닥을 보였다. 여전히 석연치 않다는 표정으로 맛있겠는데 라고 말하고 유이치는 뚜껑을 열었다. 그리고 아까 아저씨가 정성스럽게 담아준 돈가스 덮밥을 먹기 시작했다. 그런 그의 모습을 보는 순간 내 기분은 한결 가벼워졌다. 할 수 있는 일은 했다 싶었다. 나는 안다. 즐거웠던 시간의 빛나는 결정이 기억 속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 지금 우리를 떠밀었다. 싱그럽게 불어오는 바람처럼 향기로웠던 그날의 공기가 내 마음에 되살아나 숨쉰다. 또 하나 가족에 관한 추억. 에리코 씨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둘이서 컴퓨터 게임을 했던 밤, 그 후 셋이서 졸린 눈을 비비면서 해물 빈대떡을 먹으러 갔다. 일 때문에 축 늘어져 있는 나에게 유이치가 준 이상한 만화, 그걸 읽고 에리코 씨도 눈물이 나올 정도로 웃었던 일, 화창한 일요일 아침, 오믈렛 냄새, 바닥에서 잠들 때마다 살며시 덮어지는 담요의 감촉, 걸어가는 에리코 씨의 치마와 날씬한 다리가 반짝 뜬 눈 저편에서 뿌옇게 보인다. 유이치가 취한 그녀를 차로 데리고 오고 둘이서 껴안고 방 안으로 들어간 일, 여름 축제날 에리코 씨가 유카다 허리띠를 꽉 매주었다. 그 저녁 하늘을 가득 메웠던 고추 잠자리. 정말 좋은 추억은 언제든 살아 빛난다. 시간이 지날수록 애처롭게 숨쉰다. 수많은 낮과 밤 우리는 함께 식사를 하였다. 언젠가 유이치가 말했다. 왜 너랑 밥을 먹으면 이렇게 맛있는 거지? 나는 웃으며 식욕과 성욕이 동시에 충족되기 때문 아닐까 라고 말했다. 아니야, 달라. 그게 아니야. 웃음을 터뜨리며 유이치가 말했다. 아마 가족이기 때문일 거야. 에리코 씨가 없는데도 두 사람 사이에 그 시절의 명랑한 분위기가 되살아났다. 유이치는 돈가스 덮밥을 먹고 나는 차를 마시고 어둠은 이미 죽음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그것으로 좋겠다. 나는 일어났다. 갈 거야? 유이치가 어이없다는 듯 물었다. 그래. 어디로 어디서 온 거야? 나는 콧잔등에 주름을 모으며 장난하듯 말했다. 분명히 말해두는데 이건 현실 속의 밤이라고. 그랬더니 말이 멈추지 않았다. 나 이즈에서 택시 타고 왔어. 유이치, 난 유이치를 잃고 싶지 않아. 우린 내내 아주 외롭기는 하지만 푸근하고 편한 곳에 있었어. 죽음은 너무 버거우니까 젊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럴 수밖에 없었지. 앞으로 나와 함께 있으면 괴로운 일이며 성가신 일, 지저분한 일도 보게 될지 모르지만 만약 유이치만 좋다면 둘이서 더 힘들고 더 밝은 곳으로 가자. 건강해진 다음이라도 좋으니까 천천히 생각해봐. 이대로 사라지지 말고. 유이치는 젓가락을 놓고 똑바로 내 눈을 쳐다보며 말했다. 이런 돈가스 덮밥은 두 번 다시 먹을 일이 없겠지. 아주 맛있었어. 나는 웃었다. 전체적으로 멋대가리가 없었지. 이 다음에 만날 때는 좀 더 남자답고 힘찬 모습을 보여줄 테니까. 유이치도 웃었다. 눈앞에서 전화번호부 찍고 그래 자전거도 번쩍 들어올려 던져주고 트럭 밀어서 벽에다 내던지고 그래서야 단순한 폭군이지. 유이치의 웃는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고
나는 자신이 무언가를 몇 센티미터 밀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그럼 갈게. 택시가 도망가겠어. 그렇게 말하고 문으로 향했다. 미카게, 유이치가 불러 세운다. 응? 내가 돌아보자. 조심해 라고 유이치가 말했다. 나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고 이번에는 멋대로 문을 열고 바깥 현관으로 나가 택시 쪽으로 뛰었다. 여관에 도착하자 이불 속으로 파고들어 온몸을 녹이려 난방을 그냥 켜두고 잠들었다. 복도를 타닥타닥 뛰는 슬리퍼 소리와 여관에 묵고 있는 사람들 소리에 반짝 눈을 떴더니 날씨가 완전히 돌변해 있었다. 큼지막한 세시 창문 밖은 온통 무거운 회색 구름으로 덮여있고 눈발 섞인 세찬 바람이 불어대고 있었다. 나는 어젯밤 일이 꿈만 같아 멍한 머리로 일어나 불을 켰다. 춤추는 눈발이 창밖으로 뚜렷하게 보이는 산들로 흩날리는 가루를 뿌린다. 나무가 윙윙 신음소리를 내며 흔들린다. 방 안은 더울 정도로 따뜻하고 하얗고 밝다. 다시 이불 속으로 파고 들어가 나는 그 얼어붙을 듯한 힘찬 눈발을 바라본다. 볼이 달아오른다. 에리코 씨는 이제 없다. 그 광경 속에서 나는 이번에야말로 정말로 안다. 유이치와 내가 어떻든 인생이 아무리 길고 아름답든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만날 수 없다. 오들오들 강가를 걷는 사람들, 차 지붕으로 하얗게 쌓이기 시작한 눈, 나무들이 좌우에서 고개를 젓고 마른 나뭇잎을 흩날린다. 은빛 새씨가 차갑게 빛난다. 이윽고 선생이 사쿠라이 씨 일어났어? 눈이야 눈 이라고 소란을 떨며 일으키려 오는 소리가 문 너머에서 울린다. 나는 네라고 대답하고 일어났다. 옷을 갈아입는다. 다시 현실 속의 하루가 시작된다. 거듭거듭 시작된다. 마지막 날은 시모다에 있는 푸티 호텔에서 프랑스 요리를 취재하였다. 우리는 스태프와 호합한 저녁 식사를 즐기며 뒤풀이를 하였다. 모두들 어찌된 셈인지 일찍 자는 사람들 뿐이라 올빼미 형인 나는 뭔가 미진하여 각자 자기 방으로 해산한 다음 혼자서 해변으로 산책하러 갔다. 코트를 단단히 껴입고 스타킹도 몇 겹 껴 신었는데 외치고 싶을 정도로 춥다. 나는 캔커피를 사서 주머니에 넣고 걸었다. 무척 따뜻하다. 차가운 바람이 윙윙 불어대고 머리가 짜릿해지는 밤속 해변으로 이어지는 어두운 계단을 내려갔다. 모래가 싸늘하고 파삭거렸다. 나는 캔커피를 마시면서 해변을 따라 쭉 걸었다. 끝없는 어둠에 쌓여있는 바다와 철썩철썩 파도 소리를 울리는 울퉁불퉁한 바위 자락을 보고 있자니 왠지 애처롭고 감미로운 기분이 들었다. 앞으로도 즐거운 일과 괴로운 일이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가령 유이치가 없어도 나는 조용히 생각했다. 저 멀리서 등대불이 돌고 있다. 빙글 돌아 이쪽을 향하고 다시 멀어져 파도 위로 빛나는 길을 만든다. 그래, 그래라고 고개를 끄덕이고 콧물을 흘리며 나는 호텔방으로 돌아갔다. 방에 있는 가니포트로 물을 끓여놓고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고서 옷을 깨끗이 갈아입고 침대에 앉아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수화기를 들자 프론트 보이가 말했다. 전화가 와 있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창밖 내려다 보이는 호텔 정원, 어두운 잔디밭, 그리고 하얀 문. 그 너머에는 조금 전까지 거닐었던 싸늘한 해변이 있고 검은 바다가 꿈틀거리고 있다. 파도 소리가 들린다. 여보세요. 유이치의 목소리가 날아든다. 겨우 찾아냈네. 고생했다고. 어디서 거는 거야? 나는 웃었다. 마음이 느긋하게 풀어진다. 도쿄 라고 유이치가 말했다. 그 말이 모든 것의 대답이라고 느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야. 내일 돌아가. 내가 말했다.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 생선회에다 새우에다 멧돼지 고기. 오늘은 프랑스 요리. 며칠 사이에 살이 다 쪘어. 아, 그러고 보니 나 와사비 절임하고 장어파이하고 녹차가 꽉꽉 들어있는 상자를 택배로 붙였는데 가지러 가도 괜찮아. 왜 새우하고 생선에는 없는 거야?
라고 유이치가 말했다. 그런 건 보낼 방법이 없잖아. 라고 말하며 나는 웃었다. 좋아. 내일 역으로 마중 나갈 테니까 사서 손에 들고 와. 몇 시에 도착한다고? 유이치가 명랑하게 물었다. 방은 따뜻하고 끓는 물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퍼진다. 나는 도착 시각과 몇 번 홈인지를 설명했다.